박하사탐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박하늘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사 30분 때려잡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2강밖에 남지가 않았죠. 조선전기 경제, 사회, 문화, 오늘 준비할 이 강의 하나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0.5강 이 2강을 마무리하면 드디어 30분 때려잡기 완강을 하게 됩니다. 이 한능검 고급과 내신 고등학교 한국사 그리고 공무원 한국사 기본을 준비하고 있는 30분 때려잡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룩하고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신 우리 박하사탐 한국사학력 검정시험 기본서 이 교재 발간을 드디어 오늘 실시했습니다. 이 촬영을 마치고 이 송장번호를 받은 택배를 다 보낼 예정인데요.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제 구매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더 알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발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좀 산뜻하게 이발 좀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강의에 앞서서 이 서두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강으로 나가고 있는 이제 목동 지역에 목동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제 제자들 중에 우리 주희하고 우리 주희 문경이 승원이 보고 있지? 꼭 이름을 좀 언급해 달라고 해서요. 열심히 공부, 특히 기말고사 확실하게 잡아서 내신 1등급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애칭을 달자고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구독자 애칭을 달자고 얘기하면서 캔디, 사탕 뭐 이런 거를 안 들으신 걸로 하시고요. 이런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제가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께 지식을 전달하는 한국사 강사이자 사회를 탐구하는 사람으로서 애칭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우리 최 시장이 CC랑 음악 같은 거 하나 넣을 것 같은데요. 안 들으신 걸로 하시고요.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칭 같은 거 하지 않을 거니까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선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 파트를 다룰 거예요. 경제, 사회, 문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국사는 정치사라는 큰 뼈대를 잡고 나서 살을 붙이는 개념이죠. 조선전기 정치사 기억나시나요? 바로 앞 강의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어 붙여 놓을 텐데 앞 강의에서 정치사, 왕들의 업적과 통치체의 정비 다 살펴보고 왔었죠. 태조부터 시작을 해서 태정, 태세, 문단세 왕 이름부터 암기하고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27명의 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태조부터 임진왜란 전, 선조까지 조선전기의 정치사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태조가 조선을 세우면서 신진사대부에게 힘을 키워줬던 수조권, 과전법을 필두로 조선의 경제체제가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중간에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있었어요. 무아 김종직이가 오랜만에 또 한번 해봤어요. 이 조광주의 기묘한 이야기, 이런 사림매화, 사화를 경험한 뒤에 선조 때 드디어 사림의 시대가 시작이 됐었죠. 이 조선전기 정치사의 뼈를 잡으셨다면 바로 이 같은 시기 어떤 경제, 뭘 먹고 살았을까요? 농사는 어떻게 지었을까요? 어떤 신분제 사회로 운영이 됐을까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즐기며 살았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경제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지제도가 중요하죠. 우리가 한국사 전범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잦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워드는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신라 하면은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으로 관리들에게 노급을 제공하다가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해버리고 관료전을 지급했었지요. 그래서 노급과 관료전 이 두 글자가 보이시면 신라시대를 찾으시면 됐습니다.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고려수도 어디죠? 역시 개경이었지요.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전식과 제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요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살펴볼 조선시대는 어떤 토지제도로 운영이 됐을까요? 먼저 여러분 다 공부하고 오셨어요. 신진사대부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고려 말기 권문세족의 토지를 모두 몰수한 뒤에 경기도 지방에 국한하여 신진사대부에게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눠주었죠. 수조권을 나눠줬잖아요. 바로 그것을 과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전법.
전직 현직 관리에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은퇴를 해도 반납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수조권을 엄청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겠죠. 문제는 죽은 뒤에 반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직 현직 관리에게 제공하는 이 수조권,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인 과전법은 죽은 뒤에 반납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죽으면 반납이에요. 죽으면 반납. 옆에 쓸게요. 제가 이 옆에 이렇게. 얘는 원칙적으로 죽으면 수조권을 반납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관리해요. 은퇴했어요. 이걸로 먹고 삽니다. 죽었습니다. 제 가족들, 남은 유가족들, 이 유가족들이 수신전과 휴량전 명목으로 세습을 합니다. 뭐를요? 수조권을,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이걸로 세습을 하는 거예요. 세습을.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조선 국가 왕,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요 개념으로 세습을 해버립니다. 이 과전법은 크게 1결당 30두까지 거둘 수 있게 돼 있죠. 1결당, 토지 1결당 30두까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개념. 자, 여러분. 1결의 사이즈는 이게 조선이 농토가 똑같이 거름지지 않고 어디는 거름지고 어디는 그냥 평균적이고 어디는 막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 수확량에 따라 1결의 사이즈가 좀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운동장 100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00m 달리기 할 정도의 그 넓이, 그게 1결 정도가 되겠고요. 1두를 3에서 4kg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사이즈에서 정확하게 한 120kg까지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거죠. 세금을. 뭔지 이해 가시죠? 이 결과 두의 개념을 좀 잡고 계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미지를 좀 잡으시고 운동장, 학교 운동장 정도에서 120kg의 세금을 걷는 개념. 이걸 누가 걷죠? 관리가 그 권한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수조권 개념. 이게 조선시대는 과전법이었고 1결당 30두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너무 많이 걷는 거잖아요. 이거 30두면. 그리고 어디는 막 토지가 막 엉망진창인데 거기서도 30두를 거두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께서 애민정신이 투철한 우리 대왕님, 시험 문제 100% 나오는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건 태조고요. 태조 때 과전법이 시작이 됐었고 우리 세종대왕께서 과전법은 과전법인데 이거 아니다. 이거 너무 세다. 이거 좀 줄여줘야 된다. 그리고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조절을 시키자. 아주 비옥한 곳은 많이 걷게 하고 척박한 곳은 적게 걷어야 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이것을 나눕니다. 밭전자를 씁니다. 밭전자를 써서 토지 비옥도에 따라 나눈다. 6개 등급으로. 전분 6등법과 1년의 풍년과 흉년 정도. 풍년일 때 많이 걷는 거고요. 풍년일 땐 적게 거둘 수 있게 등급을 나눠요. 연분 9등법을 단행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공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공법. 그리고 아무리 비옥하고 아무리 풍년이라 하더라도 30두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최대 20두까지 줄여줍니다. 과전법은 과전법인데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세종대왕께서 이 걷는 기준과 그리고 몇 두를 거둘 수 있는지 요거를 지금 바꾸고 계시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과전은 과전인데 공법을 단행해서 걷는 개념 요 개념 기준과 그 최대 이 두 30두에서 20두로 줄여준다는 거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애민정신에 투철하시죠. 그런데 고질적인 문제가 생겨납니다. 수신전, 휴량전으로 세습하는 사람들이 반납을 안 하잖아요. 즉 새롭게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된 관직에 오른 관리, 수조권으로 지급받을 토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현직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가, 왕권 강화 세조가 이거 안 된다. 앞으로 전직 관리들은 은퇴할 때 반납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해라. 현직 관리만 지급해라. 현직 관리만 지급해라. 직전법을 단행하게 됐죠. 세조 때는 과전법이 아니라 직전법이 이어집니다. 직전법. 자, 수조권 개념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조는 직전법이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합니다. 당연히 이 공법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법 개념으로 걷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과거 팔수했어요. 팔수. 나이 들어서 관직에 올랐습니다. 은퇴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물 들어올 때 노 적어야죠. 사기를 치기 시작해요. 여기는 다 거름진 곳이야.
아주 그냥 척박한 곳 가서 야, 이거 땅이 아주 거름지네. 너 무조건 20도.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풍년이야 20도. 끝까지 그냥 엄청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수조권을 남용하기 시작해요. 이놈의 직전법 때문에 수조권을 관리들이 무지막지하게 남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종이 안 되겠다. 수조권을 관리에게 줬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이 수조권을 해당 관청에서 걷게끔 해라. 국가가 수조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자, 직전법이 역시 여기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직전법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종이 직전법은 직전법인데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하는 개념인데 이 수조권이 어디로 온다고요? 관청, 관리, 국가로 넘어간다. 그래서 관청에서 걷어서 관리에게 지급시켜라. 관수관급제를 실행하게 됩니다. 직전법이에요. 현직관리만 지급하는 건데 뭐라고요? 관청에서 걷어서 관리에게 지급시켜라. 관수관급제, 즉 수조권이 어디로 온다? 국가로 넘어오게 됩니다. 합리적이죠. 아주 그냥 형평을 추구하면서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관청에서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수조권이라는 개념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수조권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명종 때, 태조, 세종, 성종이 나와 있고요. 명종 때는 수조권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관리들은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월급제로 바뀌게 돼요. 이것을 바로 녹봉이라고 하죠. 녹봉. 명종 때 녹봉 지급. 자, 문제 출제 잘합니다, 여러분. 이거 녹봉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수조권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소멸이 되고 국가로부터 이제 월급만 받는 개념으로 들어간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려고 밤새 과거 시험 보는 줄 알아? 내가 이 관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아이고, 이 쥐꼬리만한 월급 짜증나. 내가 관리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 땅을 한번 운영해 볼 거야. 관리가 지주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농민들에게 소작을 줘서 5대5로 나눠 먹는 개념, 지주전호제가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 녹봉 때문에 지주전호제가 확산되는구나. 소작농이 등장하는구나.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과전법,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하고 그리고 수신전, 휴장전으로 세습을 합니다. 근데 최대 30도까지 걷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죠? 세종대왕이 공법을 실시하네요.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 그래서 최대 20도까지 거둘 수 있게 했어요. 최대 20도까지. 그리고 세조가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을 단행하지만 수조권 남용이 실시됐고 이것을 성종이 관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게끔 수조권을 국가로 넘기는 관수관급제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키워드는 요거죠.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한다. 관청에서 걷어서 관리에게 지급시킨다. 녹봉은 월급제, 그리고 지주전호제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세금을 걷는 제도, 수조권 개념도 세금 걷는 개념이니까 이 조세, 토지세가 바로 최대 몇 도를 걷느냐, 이 내용이 되겠지요. 그동안은 수확량의 10분의 1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30도까지 거둘 수 있었어요. 수확량의 10분의 1이 원칙이나 최대 30도까지. 하지만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하셨죠?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 공법을 실시해서 아주 합리적인 조세 부과를 하기 시작했고 아무리 풍년이고 아무리 비옥하다 하더라도 20도로 줄여준다고 얘기했죠. 자, 오랜만에 보시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보시죠. 영구 사진을 뜬금없이 해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영구, 숫자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물론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이것까지 필요는 없지만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 연구만 딱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 요게 이제 비교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조세는 이제 이렇게 최대 20도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수조권은 사라집니다. 국가에서 다 걷어요. 자, 공납, 특산물이죠. 자, 신라, 고려, 조선 모두 세금은 세 가지, 조세, 공납, 역,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납은 집집마다 부과를 해요. 집집마다. 이게 가호라는 뜻인데 요거 개념 잡고 계셔야 돼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개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을 인두세라고 얘기하죠. 인두세. 사람 머리에마다 세금을 붙인다라는 건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가난의 아이콘 흥부 아들이 10명이에요. 그래서 흥부세 10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좀 웃기라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흥부자식이 10명이고 부인까지 있고 지금 뭐 12명 대가족인데 가난한 흥부가 12명분의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망하죠 그러면. 그래서 인구 몇 명이 사는지 상관없이 집집마다 세금을 딱딱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호, 집집마다 부과, 요 개념 잡고 계셔야 돼요. 개개인에게 세금 부과 없습니다. 특산물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 그림 뭘까요? 요게 문제죠. 집집마다 특산물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부과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세금은 여러분 어디에서 결정할까요? 2호 예병 형공 중에 호조에서 국가 예산을 담당하잖아요. 그죠? 호조에서. 호조 어디 있습니까? 경복궁 안에 있잖아요. 경복궁 안에. 그죠? 여기 있어요. 여기에 경복궁 안에. 너무 크게 그렸지만 조금 오버해서 확대해서 여기에 호조가 있습니다. 이 중앙관청에서 자 강원도니까 우럭, 전라도야? 전라도면 저 굴비, 충청도 딸기,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할당을 내려요. 우리 여러분 지방자치제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지역의 특색을 그 지방에서 확실히 알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은 지방이 실제로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강원도라고 우럭 내려요.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강원도 농민은 우럭을 본 적도 없는데 중앙에서 할당이 내려와서 우럭을 내게 생긴 거예요. 우럭이 이응도 못 본 사람인데. 이러니까 문제가 되죠. 문제는 정부, 국가에서 부과한 세금이라 안 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조건 우럭 내야 돼요. 진짜 힘들죠. 한숨 푹푹 쉬고 있을 때 관리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씨, 이거 우럭 어떻게 할 거야? 아유, 망했네, 망했어. 내일 곤장 맞게 생겼구만. 내가 대신 내줄까? 나는 좀 여유가 있어서 갔다 올 수 있는데. 어휴, 고맙습니다, 나으리. 이 사람이 대신 내주죠. 그 다음날 박씨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박씨, 우럭이 말이지 좀 비싸졌더라. 우럭이 한 마리에 50만 원이야. 50만 원. 당신 10마리였지? 500만 원 준비해서 내. 이런 개념. 이게 바로 이 특산물의 폐단, 공납의 폐단.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방납이라고 합니다. 대신 납부하는 거. 이 방납의 폐단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광해군 때 야, 앞으로 대신에 동전과 쌀로 내라. 대신에 동전과 쌀로 내라. 대동법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 특산물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 방납의 폐단 때문에. 같이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세 번째, 역은 부리다 역자입니다. 두 가지를 부리게 되죠. 남자들 군대, 노동력, 저수지 만들러 들어와. 군사훈련 받아야 되니 들어와. 16세에서 60세 이하까지 정남들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양반은 면제, 양인만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고 성종 때는 이 노동력, 저수지나 성곽 보수공사 이럴 때는 8결당 1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번기 때는 제한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전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숫자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신라고려 조선 모두 군역과 요역을 지게 되었다. 이게 의무구나.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최고 30도에서 세종대왕께서 몇 도? 20도로 줄여주더라. 이 숫자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납은 전세보다 부담이 가중되면서 방납의 폐단이 발생했구나. 요렇게 역은 군역의 문란으로 요거 뭐냐면 200년 동안 평화시대가 열려요, 여러분. 전쟁이 안 나니까 수령이라던가 이런 향리들이 머리를 씁니다. 자,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되는데 덥지요? 그래. 그러면 오늘 훈련 면제, 예비군 면제 시켜줄게. 돈 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걸 뭐라 하냐? 방군수포제라고 해요. 방군수포제. 돈 내고 안 가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개판 5분 전 군대가 되는 임진왜란때 털리는 이유에 이런 게 방군수포제가 성행을 하고 돈 많은 사람은 예비군을 가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돈 주고 다른 사람 대신 보내요. 이것을 대립제. 요런 문란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임진왜란 때 엄청나게 털리게 되었구나.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경제정책. 조선하면 뭐니 해도 농본주의 국가죠. 농업 중심 국가로 체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상공업을 통제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상공업을 통제한다라고 해서 억상정책이라고도 해요. 자, 조선은 여러분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정직해야 되고요. 근면성실해야 돼요. 근면성실의 아이콘이 농민들이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기에 걸렸거나 계속 나가서 매일같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신분제도 이렇게 구성됩니다. 선비들, 그 다음 농민, 그 다음 수공업자, 그 다음 상인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상인이 맨 밑에 있지?
이윤, 돈 부쳐먹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리학에선. 그래서 상공업을 엄청 억제를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상공업 발달이 초기에 굉장히 미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농업을 중시하다 보니 개간장려, 황무지를 개간하면 3년간 세금 면제, 양전사업, 토지 조사를 수시로 해서 재정 확충을 하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농사 위주로 진행되니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농기구가 개량되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책, 직접 쓴 농사 직설.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키워드 드렸지요. 직접 농민들과 연구 끝에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책, 농사 직설이 간행됩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농업은 크게 2년 3작이 유행하게 됐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 제가 고려시대에도 정리해드렸는데 고려 말기에 모내기법이 보급됐어요. 조선 전기에 남부지방에만, 물이 풍부한 남부지방에만 일부 하다가 중지시킵니다. 굉장히 물이 풍부해야 돼요, 모내기법은. 비가 안 오거나 이 저수지가 말라붙으면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중지. 아시겠죠? 전기의 모내기법이었다가 어디에만? 남부지방에만 일부. 이건 역시 어떻게 하죠? 중지. 그래서 다시 직파법으로 바꾸게 돼요. 직접 파종하는 방법.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가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요거 좀 정리해두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비료 주는 방법 12법의 발달로 수확량이 계속해서 늘어남을 알 수가 있죠. 수공업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대로 국가에서 엄청나게 통제하기 때문에 관영 수공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공업자들을 장부를 통해서 관리합니다. 이것을 공장안이라고 해요. 공장안. 여기에 수공업자를 다 등록해 놓고 이 사람들에게 세금도 매기고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요청해서 통제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영수공업으로 넘어가게 되죠. 초기에는 관영수공업, 후기 민영수공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업의 경우에는 자, 시전상인부터 자, 경복궁이 이렇게 있으면은 경복궁 앞에 시전상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전상인들이. 이 경복궁과 거래를 하는 이런 상인들, 이들을 시전상인이라고 하고 가장 큰 시전상인 중에 유기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는 거꾸로 하면 시장, 5일장, 7일장을 장시라고 해요. 장시. 지방에는 5일장, 7일장과 같은 장시가 열리면서 보찜 메고 다니는 상인, 보부상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건 조선 후기에 크게 활발하게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던 물가를 감독하는 기구, 평등하게 감시기구 경시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조선 전기에는 저화라던가 조선 통보가 보급되는데요.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화폐 문제 자주 출제합니다. 화폐 문제. 자, 고려시대 화폐 여러분 숙종 때에도 막 만들어지고 성종 때 만들어지고, 성종 때 건원중보 있었습니다. 건원중보. 그리고 고려시대 은병, 활구, 고액화폐 알고 계셔야 되는 돈들이죠. 그리고 조선시대는 조선 전기에 지금 보시는 저화, 조선통보 크게 활용됩니까? 안 되죠. 자, 화폐가 크게 유통에 부진한 이유 첫 번째는 위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 당시에 부자들은 쌀을 막 몇천 석씩 막 창고에 박아뒀잖아요. 천석군, 만석군. 쌀은 썩어요. 유통을 해야 돼요. 썩기 전에. 그래야 이 화폐 개념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돈은 안 썩습니다. 부자들이 전국에서 도는 돈들, 동전을 모두 모아 창고에 숨겨놓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돈 찍어냈는데 돈이 안 도네? 이것을 뭐라 하냐? 전황이라고 합니다. 전황. 전황이 발생함으로써 화폐는 유통이 부진하게 돼요. 조선 후기에 가서야 상평통보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조금 확산이 된 거예요. 아, 만들었구나의 의미를 두시면 되겠고요. 주로 농민들은 쌀과 면포, 요게 이제 나중에 이 군역의 의무로 내는 이 개념인데요. 삼배, 면포를 화폐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무역 파트는 신라시대 하면은 세 가지 항구 떠오르셔야 돼요. 울산항, 당항성, 청해진. 고려시대는 국제무역항, 병란도. 조선은 이 중국과의 사대, 그리고 여진 일본과 교린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국제무역항은 없습니다. 명나라와 여진 일본과 이 정도 무역을 하고 있었고요. 공무역, 무역소를 만들어서 여진족과 무역을 담당하고, 부산 동네 외관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즉
국가에서 통제하는 공무역 중심으로 무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농업과 수공업, 상업, 무역 개념 이해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창제하셨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자, 이제 조만간 송강호 씨가 또 세종대왕 역할로 영화가 한 편 나옵니다. 이 훈민정음 창제 이야기가 나온다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훈민정음 만포, 그리고 한글로 육룡이 나르샤, 뿌리 깊은 나무에 바람이 아닐매세, 용비어천가를 최초로 만들었죠. 이 책을 만든 이유라던가 목적 이런 것들은 시험에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초로 한글로 만든 책 용비어천가, 뿌리 깊은 나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 막 쌓여있죠. 이런 책들에. 자, 역사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무엇이었습니까? 고려시대 삼국사기. 고려 후기는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역사책들. 삼국유사, 제왕운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동명완편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뭐니 해도 조선왕조실록. 요거 중요하죠.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성리학적의 통치규범 장착을 목적으로 역사책이 만들어졌고요. 정두전의 고려국사, 그리고 고려사, 고려역사는 조선이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삭제한다거나 좀 이렇게 각색을 했다는 특징이 하나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선왕조실록. 자, 조선왕조실록은 여기 나와 있듯이 편년체예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삼국사기는 주제별 서술 방식의 기전체 책이고요. 조선왕조실록은 편년체라는 거 구분 지어줄 줄 아셔야 되겠어요. 자, 법전. 조선의 법전은 뭐니 해도 경국대전이 최고의 법전이었죠. 자, 여러분이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필기하시면서 정두전이 기틀을 만들면서 조선 경국전을 집필을 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세조지시 성종 완성, 경국대전 완성 성종, 이렇게 경국대전 완성 성종, 경국대전이 이때 만들어져요. 자, 근데 여러분 법전이 똑같으면 안 되죠. 시간이 지나면 그 시대에 맞게끔 개편을 해야 되겠죠. 우리 현재 헌법 9차 헌법 개정이잖아요. 조만간 10차 개헌을 이제 또 할 겁니다. 경국대전 완성 성종, 시간이 지나서 너무 이게 시대랑 안 맞다 보니까 영조 때 야, 이거 경국대전 너무 오래됐는데 속편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야, 속편 만들어. 그게 속대전이에요. 이렇게 외우면 쉽죠. 문제는 정조 때 아, 이거 속대전으로 안 되겠는데? 통제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통제로 바꾸자. 대전 통편이 나옵니다. 아이고야, 하늘쌤 키워드 하나 또 나왔네요. 경국대전 완성 성종. 아, 이거 너무 오래됐어. 속편 만들자. 통제로 바꾸자. 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니까 대전 회통이 되겠네요. 히읗 키워드가 나오죠.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 한 방에 그냥 정리 빡 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의 나라다 보니 윤리서가 나와야 되겠죠. 그림으로 쉽게 그립니다. 백성들에게 성리학을 알리기 위해서. 삼강오륜의 삼강, 부의부강, 부의자강, 군의신강,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림과 한글로 꾸려낸 삼강행실도를 발간했고요. 성종 때,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요거 시대 중요합니다. 이거 종종 나와요. 국가 행사 5가지 큰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조 올해일을 편찬하며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리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이거 조선전기 왕업적에서도 살펴보잖아요. 태종 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중국 중심 세계관인데 우리나라 대빵 크게 그려져 있죠? 아시아 2인자예요. 여러분 여기 맨 끝쪽에 왼쪽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오른쪽에 동국여지 승람 등이 그려지면서 지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방역지도 8도도 요 2가지 키워드 말고 하나 더 주니까 이 가장 중요한 뭐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 요 정도는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문화 파트는 시험 전에 외우는 겁니다. 휘발성 제일 강하죠. 시험 보기 직전에 확 외우고 싹 사라지게끔. 요게 또 방법이죠. 자, 과학기술 가볼까요? 나라를 강하게 하고 병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적 지원의 부국강병과 민생안정 목적으로 과학기술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업에 활용하고자 천문학과 역법 등이 발달하고 있었고 태조 이성계 때
고구려 별자리 지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었었죠. 제가 이거 어떤 키워드 드렸어요? 이성계의 성, 별성자, 별자리 지도가 이성계 때 만들어졌구나. 요 정도. 혼천의 강의, 앙부일고, 자경련 모두 우리나라 과학 세종대왕 때 만들어지게 되죠. 별자리 관측기구인 혼천의 간이가 있고요. 회식의 앙부일고, 그리고 자경루, 물식의 자경루, 칠정산, 요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천문을 관측한 뒤에 세계에서 5번째로 개교월식 관측에 성공하게 됐던 칠정산, 우리나라 시간을 만들어낸 세종대왕 때 편찬된 책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세종대왕, 우리나라 과학, 우리나라 시간, 우리나라 농업기법서, 농사직설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농업기술, 치국이, 인지, 농사직설 편찬 등으로 이어지게 됐고, 기타 금속활자를 개량했는데요. 여러분 요거 좀 필기하셔야 돼요. 연도 이름을 따서 금속활자 이름이 나오는데, 태종 때는 금속활자 개미자, 그리고 세종대왕 때는 금속활자 갑인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키워드로 왕의 업적 찾게 나오니까 요 활판인쇄 이름들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의학으로는 의방유치와 향약 집성방을 편찬했고 화포를 개량했죠. 중요한 건 고려 말기 최무선이 43회 고급에 나왔죠. 최무선은 43회 고려 말기입니다. 고려 말기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약을 통해 왜구를 격퇴했습니다. 고려 말기 때부터 화약을 사용하고 있었고 조선시대는 신기전을 만들게 돼요. 화약을 달아서 뾰우 하고 날아가는, 마치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화살 신기전이 만들어지게도 됐어요. 자, 종교로 가볼까요? 아무래도 유교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억압했죠. 불교와 도교 등이 위축되고 있었고 신분제 사회, 이게 중요합니다. 자, 법적으로는 신분이 2개밖에 없어요. 양인과 천인. 그래서 이것을 양천제도라고 하는데, 왜? 천한 사람 아니면 모두 양인이네요. 이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죠. 관리들. 문과 시험에 합격한 문반, 무과 시험에 합격한 무관,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문반, 무반. 양반들이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농민이랑 똑같은 양인 취급받아야 돼?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양천제도로 운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양천제는 법적이 되겠고요.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4단계를 나눠놨어요. 이것을 뭐라 하냐? 우리는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넌 판매용이야. 넌 나가고, 사람은 이렇게 우리 양반이랑 나머지 너네를 앞으로 상민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양반과 상민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반상제도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제도? 반상제도. 아시겠죠? 크게 관리들을 양반이라 하고 하급 관리를 중인, 그리고 일반 평민을 상민, 그리고 천한 사람들을 천민, 노비가 여기 속할 거예요. 그리고 이 상민도 한 번 더 나뉘어요. 농사를 짓는 농민과 수공업자, 그리고 상인, 요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양반, 양인, 자유민과 조세, 공납, 여계 부담을 가지고 있고, 자, 법적으로 과거응시가 가능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농사짓기 바쁜데 글자도 잘 모르는데 시험 볼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양반들이 과거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과거응시가 가능한 것이 양인이었어요. 그리고 천인, 당연히 시험 못 보고 천한 일을 담당하고 있고 의무지지 않습니다. 매매를 한다거나 소속된 사람들을 천인이라고 하죠. 자, 사회적인 반상제도로 들어갈게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고 양반은 문반, 무반, 그리고 그 가문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거 중요하게 보세요. 지주, 즉 땅주인, 우리 왜 녹분 개념으로 지주전호제 발생했잖아요. 지주층이자 관료등이고 국영면제입니다. 영면제. 하급관리인 중인은 재밌어요. 통역관, 의사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의 기술행정을 중인이 담당하고 있었죠. 서리, 향리, 역관, 의관 등을 이제 중인 개념이라 보고 있고, 첩의 아들 서얼. 서얼은요, 문과시험 못 보게 차별받고 있어요. 하급관리밖에, 무과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 상민의 경우에는 평민 양인으로 불리죠. 여러분, 뭐 여기서 문제. 고려시대 평민 뭐라 했어요? 백정이라고 했잖아요. 함정 빠지시면 안 돼요. 고려시대 평민은 백정이 되겠고요. 조선시대는 상민이 되겠습니다. 농민, 수공업자, 상인, 신량여청, 요거 우리 태종 때 배웠잖아요.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한 사람들.
왜 태종 때 신분조사 다시 하다가 고려 말기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 풀어주잖아요. 근데 천한 일을 한 사람은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은 그대로 하게 됩니다. 세금을 확충해야 되는 태종 입장에서는 세금 내! 대신에 천한 일 계속하고 신량 역천층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세공남 역의 부담을 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과거 응시 가능한 사람들이 상민이지만 거의 못 본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천민의 경우에는 대다수 노비죠. 재산으로 취급받고 판매 가능, 물려줄 수도 있고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국가소속 노비를 공노비, 개인 노비를 사노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일천즉천제가 되겠어요. 고려시대랑 똑같죠. 한쪽이 천하면 엄마 아빠 둘 중에 한쪽이 천하면 그 즉시 자식도 천하진다. 일천즉천제로 운영되죠. 백정, 광대, 무당, 기생 등이 천민에 포함된 사회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민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수령이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환곡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반드시 경국대전에 따라 형벌을 적용했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양을 조금 축약해서 30분 만에 때려잡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앞부분 핵심 개념은 수조권 개념, 과전직정, 관수관금, 이 녹분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종대왕의 공법 개념,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게 하기 위해 했던 공법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조선전기의 문화 파트도 확실히 보셔야 되겠고 이 당시에 만들어진 역사서, 책 이름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강의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제가 판서한 내용들 정리하신 뒤에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